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고 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입술 사이로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파를 털어놓았다. 내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쩍이는 울음에 간간이 섞인 코푼 소리로만 들렸지만 용케도 할멈은 엄마의 말을 모두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빗장 잠그듯 팔짱을 끼었던 팔은 어느새 풀려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얼굴에 흐르던 윤기는 말라버렸다. 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할멈의 표정은 엄마와 비슷해 보이기까지 했다. 얘기가 다 끝난 뒤에도 할멈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네 엄마 말이 사실이라면 넌 괴물이야. 엄마가 입을 쩍 벌리고 할멈을 바라봤다. 할멈은 내 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고 눈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서 입과 눈이 만날 것 같은 미소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 그게 너로구나. 그러곤 내 머리통을 아프도록 쓰다듬었다. 그때부터 우리 셋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할멈과 함께 살게 된 엄마가 고른 새로운 직업은 헌책을 파는 거였다. 물론 할멈의 도움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엄마의 표현에 따르면 뒤끝 장렬인 할멈은 틈만 나면 투덜대곤 했다. 하나 있는 자식 공부시키자고 평생 떡을 팔아놨더니 지 공부는 못하고 헌책 장사나 하고 있고는 썩을년. 썩을년이라는 말은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꽤 끔찍한 표현인데도 할멈은 자나깨나 엄마를 향해 그 소리를 퍼부었다. 엄마는 딸한테 썩을년이 뭐야 썩을년이. 내가 틀린 말 했냐?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서 썩게 돼 있다. 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지. 어쨌든 할멈과의 재결합으로 그 전까지 이사를 반복하던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적어도 할멈은 엄마에게 왜 더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타박은 하지 않았다. 할멈에게는 이른바 활자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그랬기에 없는 형편에도 어린 엄마에게 책을 많이 사주었고 엄마가 글작게나 읽는 가방 끈 긴 여자가 되길 원했던 거다. 사실 할멈은 엄마가 작가가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더 나아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독하되 멋있게 늙을 여류 작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건 사실 지난 세월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멈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이었다. 엄마에게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래서였다. 지은아, 지은아 부를 때마다 멋들어진 글자를 지어낼 줄 알았는데 똑똑해지라고 책을 많이 읽혔더니만 책에서 배운 게 겨우 무식한 남자랑 무모한 사랑에 빠지는 거였다니. 으이그. 종종 할멈은 툴툴거렸다. 이미 인터넷 중고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헌책방이 잘 되는 장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헌책방을 고집했다. 헌책방은 현실적인 엄마가 내린 가장 비현실적인 결정이었다. 그건 엄마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이기도 했다. 한때는 할멈의 소망대로 엄마에게도 작가가 꿈인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이 핥히고 간 자국들을 엄마는 차마 글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삶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고. 그건 작가의 깜냥이 아닌 거라고 했다.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팔기로 했다. 이미 시간의 냄새가 밴 책들, 때 되면 들어오는 시간들 말고 이왕이면 엄마가 하나하나 고를 수 있는 것들로. 그게 헌책이었다. 가게가 자리 잡은 곳은 소유동 주택가 골목이었다. 아직까지 소유리로 부르는 사람이 많은 동네. 과연 여기까지 누가 헌책을 사러 올까 싶었지만 엄마는 자신만만했다. 엄마는 오래된 책들을 고르는 안목이 탁월했고 싼 값에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았다. 집은 가게 뒤에 딸려 있었다. 방 2개, 거실, 욕조 없는 화장실.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자다가도 손님이 부르면 나올 수 있었고 내키지 않으면 문을 걸어 잠그면 그만이었다. 반짝이는 유리창 위에 헌책방이라는 글자가 붙었고
지은이 책방이라는 간판도 내걸렸다. 가게를 열기 전 전날 밤 엄마는 손을 탁탁 털고는 씩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인가?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니까. 그 말은 사실이 되었다. 할멈은 희한한 일이라고 자주 중얼거렸지만 어쨌든 먹고 살 만큼은 책이 팔렸다. 나도 그곳이 편안했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는 좋았다라거나 마음에 든다가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로는 편안하다가 최대치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책의 냄새가 익숙하게 다가왔다. 처음 맡았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하듯이 틈만 나면 책을 펼쳐들고 냄새를 맡는 나에게 할멈은 퀴퀴한 한책 냄새는 맡아 뭐하느냐고 핀잔을 놓았다. 책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순식간에 나를 데려다 주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을 들려주었고 관찰할 수 없는 자의 인생을 보게 했다. 내가 느끼지 못한 감정들,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비밀스럽게 꾹꾹 눌러담겨 있었다. 그건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애초에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 속의 세계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영상 속의 이야기는 오로지 찍혀있는 대로 그려져 있는 그대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갈색 쿠션이 있는 육각형의 집에 노란 머리의 여자가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책의 문장이라면 영화나 그림은 여자의 피부 표정, 손톱 길이까지 전부 정해놓고 있었다. 그 세계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책은 달랐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단어 사이에도 비어있고 줄과 줄 사이도 비어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앉거나 걷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일단 반쯤 성공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의미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의미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상관없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책의 향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모양과 획을 눈으로 천천히 줍는다. 그건 내게 아몬드를 씹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일이었다. 눈으로 충분히 글자를 더듬었다고 생각되면 이번엔 소리내어 읽어본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글자를 씹듯이 음미하며 목소리로 내뱉는다. 계속 외울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뇌면 말의 뜻이 흐릿해지는 때가 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글자는 글자를 넘어서고 단어는 단어를 넘어선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외계어처럼 들린다. 그럴 때면 내가 헤아리기 힘든 사랑이니 영원이니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나는 이 재미있는 놀이를 엄마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뭐든 여러 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처음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지난 뒤엔 변하거나 퇴색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다 결국 의미가 사라져 버린단다. 하얗게. 계절은 도돌이표 안에서 움직이듯 겨울까지 갔다. 봄으로 돌아오기를 되풀이했다. 엄마와 할멈은 이런저런 일들로 티격태격하고 자주 깔깔대다가도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말수가 줄어들었다. 해가 공기를 붉게 물들이며 할멈이 소주를 들이키며 캬 소리를 냈고 엄마는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좋다 하고 장단을 맞췄다. 캬 좋다. 엄만 그 말의 뜻이 행복이라고 했다. 엄마는 인기가 많았다. 할멈과 함께 살게 된 뒤에도 몇 차례 연애를 했다.
할멈은 성격도 모난 엄마에게 남자들이 들러붙는 이유가 젊은 시절에 자기를 닮아서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입을 삐죽댔지만 결국은 우리 엄마가 예쁘긴 했지 라고 확인할 길 없는 말을 했다. 엄마의 남자친구들은 궁금해한 적은 별로 없다. 엄마의 연애 패턴은 일정했다. 먼저 접근하는 건 늘 남자들이었지만 끝에 가서 매달리는 건 언제나 엄마였다. 할멈은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저 연애인데 엄마가 원하는 건 내 아빠가 되어줄 남자여서 그런 거라고 했다. 엄마는 호리호리한 몸매를 지녔다. 동그랗고 검은 눈에 늘 밤색 아이라이너를 그리지 않아도 큰 눈이 더 커 보였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는 미역처럼 까맸고 입술은 늘 붉게 칠해 뱀파이어를 연상시켰다. 이따금 나는 엄마의 옛 사진들을 들춰보곤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마흔이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사진 속의 엄마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옷차림이며 머리 모양, 생김새까지 모두 비슷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늙지 않은 채 키만 조금씩 자란 것 같았다. 나는 썩을 년이라는 할멈의 입버릇에 기분 나빠하는 엄마를 위해 썩지 않는 여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하지만 엄마는 입을 삐쭉 내밀며 그 별명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할멈도 늙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색 머리는 더 검어지지도 휘어지지도 거대한 몸집이나 사발로 들이켜지는 술의 양은 해가 가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마다 동짓날이 되면 우린 옥상에 올라가 카메라를 벽돌에 괴어놓고 가족사진을 찍었다. 늙지 않는 뱀파이어 엄마와 거인 할머니를 둔 소녀인 나만이 변하지 않는 두 여자 사이에 홀로 쑥쑥 자랐다. 그 해 그 일이 있던 해 그 겨울 첫눈이 내리기 얼마 전 나는 엄마의 얼굴에서 낯선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엔 짧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줄 알았다. 그걸 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건 엄마의 머리칼이 아니라 주름이었다.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꽤 깊이 그리고 길게 파여 있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늙는 걸 알았다. 엄마도 주름이 있네. 내 말에 엄마는 방금 미소를 지었고 그러자 주름이 길게 뻗어갔다. 나는 점차 늙어가는 엄마를 상상해 보았지만 잘 그려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엄마에게 남은 건 늙는 이밖에 없단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엔 웬일인지 웃음기가 지어져 있었다. 엄마는 무표정하게 먼 곳을 바라보다가 눈을 꾹 감았다.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늙어서 호호 할머니가 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였을까? 하지만 엄마의 말은 틀렸다. 엄마에게 늙을 기회 같은 건 주어지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에 먼지를 닦을 때면 할멈은 딱히 멜로디랄 것도 없는 음의 가사를 실어 흥얼거리곤 했다. 그건 할멈이 젊은 시절 고속터미널 역에서 팔던 것들이었다. 역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오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팔던 것들. 젊은 할멈이 유일하게 눈으로나마 호사를 누린 것은 일이 끝난 뒤 길고 긴 고속터미널 역 안을 수다니는 거였다. 그 중에서도 할멈의 혼을 쏙 빼간 건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풍경이었다. 늦봄에서 초여름이면 터미널 밖으로 연등이 줄지었고 겨울이 되면 그 안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 찼다. 자신의 일터였음에도 그런 풍경들은 할멈에게 동경의 세계였다. 조악하게 만든 연등, 가짜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가져보고 싶었단다. 할멈이 옥수수와 군고구마를 팔아 모은 돈으로 떡볶이 가게를 얻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쁜 연등과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 거였다. 계절은 상관없었다. 할멈의 떡볶이 가게엔 사시사철 연등과 크리스마스 장식이 사이좋게 달려 있었다. 할멈이 떡볶이 가게를 닫고 엄마가 헌책방을 연 뒤에도 할멈의 철칙 중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만큼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거였다. 예수나 부처가 진짜 성인인 건 분명하다. 겹치지도 않게 계절을 골라 태어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뭐니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지. 할멈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내 생일이었다. 그날이 되면 우린 늘 내 생일을 기념해 맛있는 밥을 먹으러 나가곤 했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우리 셋은 나갈 채비를 했다. 아주 춥고 축축한 날이었다. 하늘은 흐렸고 습기를 막으면 공기가 피부 밑으로 파고들었다. 코트를 여미며 나는 굳이 내 생일을 축하하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나가지 않는 쪽을 택했어야 했다. 시내는 인파로 술량했다. 여느 크리스마스 이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버스를 탄 지 얼마 안 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길은 끝없이 막혔고 라디오에선 10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다며 크리스마스인 내일까지 폭설이 이어질 거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내 기억에도 내 생일에 눈이 내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흩날리는 눈은 빠른 시간 동안 무서울 정도로 쌓였고 도시를 삼킬 것처럼 끝없이 쏟아졌다. 잿빛이었던 도시의 풍경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인지 버스에 탄 사람들도 꽉 막힌 도로 사정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었다. 모두들 홀린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댈 뿐이었다. 냉면을 먹어야겠다. 할멈이 툭 내뱉었다. 거기다 뜨끈뜨끈한 고기만두. 엄마가 짭짭 소리를 냈다. 거기다 뜨거운 육수 추가요. 내가 이렇게 덧붙이자 모녀는 마주보며 헤헤 웃었다. 얼마 전 내가 왜 사람들은 겨울에는 냉면을 잘 먹지 않느냐고 물은 걸 떠올린 모양이었다. 어쩌면 엄마, 할멈은 내가 그렇게 묻는 게 냉면이 먹고 싶어서라는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졸다 깨길 반복하다 겨우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이제 세상은 온통 하얗기만 했다. 고개를 들자 허연 눈송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향해 혀를 내밀었고 눈을 받아먹었다. 할멈이 예전에 가본 적 있다는 골목길 안쪽 오랜 전통의 냉면집은 사라지고 없었다. 바지 끝단을 적신 물기가 점점 위로 올라와 종아리가 차가워질 때쯤 우리는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간신히 찾은 냉면집에 들어갔다. 즐비한 커피 전문점 사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냉면집이었다. 평양식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인 대로 면발은 이가 닿기 무섭게 뚝뚝 끊어졌지만 그뿐이었다. 육수에선 누린내가 났고 왕만두에선 탄내가, 냉면에선 사이다 맛이 났다. 냉면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라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공들이지 않은 가벼운 맛이었다. 그런데도 할멈과 엄마는 그릇을 싹싹 비웠다. 때로는 맛보다 분위기가 식욕을 돋게 하나보다. 그날은 물론 눈 때문이었다. 할멈과 엄마의 얼굴엔 시종일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커다란 얼음덩이를 입안에 넣고 굴렸다. 생일 축하한다. 할멈이 말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 손을 조물거리며 덧붙였다.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딘지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날들이 있을 거다. 다음 행선지를 정하지 않은 채 우리는 일어섰다. 할멈과 엄마가 계산을 하는 사이 나는 카운터 앞에 바구니에서 자두맛 캔디를 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구니 안에는 누가 먹고 남긴 자두맛 캔디의 빈 껍질이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었다. 내가 그걸 만지작거리자 종업원이 미소를 지으며 사탕 가져다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할멈과 엄마가 먼저 바깥으로 나갔다. 여전히 눈은 펄펄 내리고 있었고 엄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깡충깡충 뛰며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으려 했었다. 할멈은 그런 엄마를 보며 배를 잡고 웃다가 창 너머로 나를 향해 환한 웃음을 보냈다. 종업원이 다가와 커다란 사탕 봉지를 뜯었다. 작은 바구니에 선물처럼 낱개의 캔디들이 넘치도록 쏟아졌다. 괜찮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나는 두 주먹 가득 사탕을 움켜쥔 채 종업원에게 물었다. 종업원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선 여전히 엄마, 할멈이 웃고 있었다. 두 여자 앞으로 거리 공연을 펼치는 혼성 합창단의 행렬이 길게 지나갔다.